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한 11월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백신 수용성이 낮고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도 남아있는 등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전파력이 높은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과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위협 속 백신 접종 상황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해봅니다. 또 5.18 경군 민간인 조준 사격 증언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의 맛을 넘어 적당한 바삭함을 넘어 버무리는 방식을 넘어 30년 정성을 비법으로 교촌의 맛 시대를 넘다 교촌치킨. 지난 한 주간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예, 41번째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군이 민간인을 조준 사격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날인데요. 옛 전남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한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고 했지만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계엄군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이날 현장에 있던 제11 공수여단 계엄군은 이 금남로 주변 주요 건물에 저격수가 배치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계엄군들의 증언을 통해 광주 봉쇄작전 과정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18건도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이 가운데 신혼부부와 그리고 4살 어린이가 충격에 숨진 사건은 가해자가 특정이 됐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관련해 이 최초의 증언을 했던 이 북한 이탈 주민은 최근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 광주 시민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고 네. 1년 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중간 발표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그럼 조사가 진행되나요? 조사위원회는요,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한 10% 정도인 200여 명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네. 이들의 진술은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차원이라는 주장과 다르고요. 이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조사위는 신군부 세력 인사들을요 불러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전두환 씨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모습이죠. 계엄군 헬기 사격 증언과 관련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는요. 항소해놓고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있었거든요. 이 전 씨 측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면서 걸석 재판을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2주 후인 오는 24일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5월 단체들은요, 전 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없이 며칠 전에 불출석을 얘기했다면서 법원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5월 단체들이 전 씨에게 더 엄격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지만 전 씨에게 특혜를 주는 재판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런 5.18에 대한 왜곡이 계속될 경우에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도 불구하고요. 그간 폄훼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우리 사회는 갈등을 꽤 겪어왔습니다. 물론 최근 진영을 가리지 않고 광주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요. 좀 이제는 달라지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선거가 앞으로 쭉 있기 때문에 이게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한켠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실마리가 좀 풀리나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대 중앙도서관에서는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전시가 7월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대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 광주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지금도 선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 진상 중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엔 제대로 규명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 농촌 인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도시화 고령화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이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사실 뭐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일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난해 이어서 2년째 이어지면서 이 농촌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일단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 상승도 커졌고요. 그리고 이 상승된 것에다가 웃돈을 더해서 준다고 해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농촌 현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도 참 귀한 몸이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들이 자원봉사 등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농촌에서 요즘에 뭐 일손 돕기나 시설 설치 등 잦은 외부 왕래 때문에요. 거리두기가 잘 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도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농촌이 일손 부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도시에서 벌어지는 실업이라든가 소상공인 휴업 폐업 얘기는 많이 다뤘었는데요. 네네. 농촌의 이런 문제는 그래도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정부가 현행은 90일 정도 체류가 가능한데 최장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계절 근로 비자를 도입을 하고요. 한국 내 지자체와 이 계절 근로자를 보내는 송출국 자치단체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이 귀국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가 가능하도록 원래는 국가가 하거든요.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하도록 허용을 했는데요.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했던 지자체에서 사례를 보면요. 중도 포기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는 건데 어쨌든 농사일은 안 해보면 어렵잖아요. 힘들다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번기에 작물 재배 농가들은요. 짧은 기간 필요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싶은데 계절 노동자는요. 최소 3개월을 의무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작물 재배업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고용한 비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꽤 많은 인력이 쓰이는데 대부분 민간, 사설 업체를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들을 고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는 결국엔 좀 그 열악한 주거 그리고 노동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점 등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장에서는 농업 일자리 센터가 농가와 계약을 한 뒤에 필요한 일정 기간에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받는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밥상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는 걱정이 좀 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요. 올 1사분기에 파 가격이 191.6% 그리고 달걀 가격이 32.1% 등 신성식품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다들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주도 이런 지역에서는 마늘 재배 면적을 아예 줄이는 농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량 감소는요.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두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이 숙련된 인력들이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심각한 것도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의 노동 상황이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장기적이고 정말 치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동 퀵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한 운전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요, 만 16세 이상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 그리고 2명 이상이 함께 탑승을 하면 4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또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동 킥보드 문제 다룰 때 지적했던 얘기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이었는데요. 자전거 활성화법과 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처럼 취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살만 넘으면 면허가 있고 없고를 없이 누구나 탈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 처벌 규정도 없었고요. 음주운전 벌금도 3만 원에 그쳤는데요. 이 킥보드를 자전거처럼 취급을 해서 자전거 도로로 달리게 했지만 이 도로에 뭐 사람, 자전거, 전동 킥보드 한꺼번에 섞이면서요. 정말 사고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규제가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국회가 보완을 했는데 이게 일정 기간이 있은 뒤에 시행이 돼야 돼서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시행안이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다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면허 관련인데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앱이나 문자를 통해서 운전면허를 등록하고 본인 인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인증 과정에서 기술적 허점이 있어서 이게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한 본인 인증은요. 사실 본인 번호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부모님 전화번호를 넣어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들은요, 10분, 15분 거리 편하게 타려고 쓰는 건데 이 헬멧을 들고 다닌다,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공용 헬멧이 있어도 이 코로나 시대의 위생을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보유는요, 결국엔 불식 업무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요즘 경찰 인력으로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잖아요. 어떻게 단속을 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은요, 차라리 이 운행 제한 속도를 25km에서 10km로 낮추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멧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전동 킥보드가 먼저 도입된 나라들은 청소년만 쓰게 하고 있어요.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처벌보다는 계도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유형 이동, 개인형 이동 장치, 이 편리함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용 문화가 자리를 잡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벌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의식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다치는 건 본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 수성구 의회가 인권 조례를 추진했지만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행자위 의원이 6명이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3명인데요. 4명이 공동 발의를 해서 사실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 발의한 사람들 중에도 결국은 반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에 문자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 심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권 조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런 건가요? 네, 내용은요,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을 따랐는데요. 국민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노력을 하고 이를 위해서 또 공무원이나 관련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인권 교육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반대, 특히 특정 종교 단체들은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중에서 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리하게 행동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정의에서요, 국적을 문제 삼지 않은 점, 그리고 공무원의 인권 교육이 이념을 심어주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와 외국인 인권 옹호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수성구 의회는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지만 과정 속에서 의원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면서 부결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의당과 관련 단체들은 타당한 이유 없이
조례가 부결됐다면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인권 조례를 둘러싼 잡음이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구시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지난해 11월에요. 대구시가 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인권 보호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인권 영향 평가나 시민인권 증진단 구성 등의 정말 한 걸음 나아간 내용을 담은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입법 예고 후에 이 1,000건 넘는 의견이 달렸는데 이 99%가 반대였습니다. 인권조례 목적과 정의를 담은 1조와 2조의 인권과 이 대구시에 사는 사람의 이 성소수자도 포함이 되니 동성애를 주장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반대에 대구시가 인권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고요. 이에 반발한 대구시 인권보장증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아직까지 전원 공석입니다. 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특정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닌데 성소수자를 옹호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수성구나 대구시만 이런 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대구시 아까 조례 내용을 담은 조례를요, 대전, 광주, 전북 등 다른 지역들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만 해도요, 8개 구군 가운데 수성구, 서구, 북구를 제외한 5개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자치단체 장에게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공고를 했고요. 2019년 기준으로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한 47%가량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지켜볼 대목은요. 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가 철회한 곳인데요. 49곳이고요. 철회된 인권조례가 71건에 이릅니다. 2012년에 1건, 2013년, 4년에 2건, 3건이었는데요. 2016년 이후로 이 철회 건수가 많아졌어요.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일이 있었나 좀 돌아봐야 될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반대 의견 중요합니다. 그 반대 의견 잘 들어야 되고 또 반대 의견을 설득할 공론의 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 기승전 동성애로 일관된 반대 또한 설득력이 크게 있지 않다라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 인권이란 단어만 들어가면요, 되게 스스럼 없이 네. 차별 표현을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권은요,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고요.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고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울산 등을 중심으로 전파력이 더 크다고 알려진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근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위협 속 백신 접종 상황과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신우 경북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인 와중에 수도권은 발생 숫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대구에서는 며칠간 그래도 10명 이하가 유지되는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지금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대구시의 상황을 국장님께 잠깐 들어보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구 지역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은 최근 일주 이상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는 5, 600명 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방역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지역은 대체로 숫자만으로 볼 때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바람에 그것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바이러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집단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특히 울산에서 급증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김 교수님 말씀 좀 주실까요?
김재동 국장님도 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해외와 이렇게 교류가 우리나라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관해서 영국 변이 그리고 남아공 변이 최근에는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변이 또 인도 변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이들이 언제나 들어올 수 있고 조금만 방심하면 N차 감염, 집단 감염으로 많이 유행할 수 있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울산이면 우리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울산 변이 바이러스가 특별히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뭐 징후나 이런 건 있습니까? 특별한 징후라기보다는 울산 인근 도시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혹시나 대구 경북과도 왕래가 잦은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영국 변이가 우리 지역에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근데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 얘기할 때 영국발, 남아공, 인도, 캘리포니아 뭐 등등 지역 이름을 자꾸 붙이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건 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뭐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많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들 중에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전파력, 두 번째는 병독성, 세 번째는 백신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떨어뜨리냐 이 측면입니다. 그 전파력인 측면에서 영국은 74% 정도 전파력이 높아지고 병독성은 61%. 그 백신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다. 네. 백신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남아공은 전파력은 50%, 병독성은 변화가 없고 백신에 대한 반응은 심한 감소가 예측된다. 인도는 전파력은 증가를 추정합니다. 지금 인도가 가장 큰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독성은 아직 연구 중이라서 잘 모르고 백신 반응은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정도의 데이터이고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는 전파력은 20% 증가한다. 그리고 병독성은 아직 데이터가 없고요. 백신 반응은 어느 정도 중등도 정도 감소된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영국발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파력과 병독성 측면에서 가장 안 좋고요. 그 백신 반응에 있어서는 남아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말씀하신 영국, 남아공, 인도, 캘리포니아 이런 등등의 변이 바이러스들 중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견된 바이러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요 바이러스라고 관리하고 있는 뭐 영국 변이라든지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이 분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국 변이가 17건, 그 다음에 남아공 변이 3건 해서 총 20건이 확인됐고요. 또 지난 3, 4월 이후에 대구 지역에 그 집단적으로 발생했는 확진 사례에 대해서 표본으로 검사해 본 결과 기타 변이로 관리하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 변이가 다수 검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는 숫자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알려진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게 더 우세한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 영국에서는 지금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되었듯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러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주 우세종으로 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영국이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었을 때 전파력이 더 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철저한 뭐 거리두기, 마스크, 손위생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세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우세종이 되게 되면 교수님 모두 말씀 주셨지만 걱정되는 게 백신에 대한 효과 등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백신으로는 효과가 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느 정도라도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치명적인 환자들은 막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제1번 조건이 백신인데 지금 백신이 어느 정도로 이제 보도들은 많습니다만 교수께서 국장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지금 백신 수급이라든지 접종 현황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의 목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은 전 국민의 한 70% 정도가 접종을 해야만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그 목표에 맞춰서 18세 이상 대구 시민의 18세 이상 206만 명에 대한 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마 80% 정도가 접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구 시민의 70%가 접종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 시민 전체 다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백신 수급은 이른바 백신 보릿고개라고 말할 만큼 수급 상황이 지금 안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백신 접종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이 언제 재개가 될까요? 지금 화이자 백신 접종은 우리가 보면은 정부의 수급 계획과 접종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대구 지역에는 지난 3월 3일 날 우리 화이자 백신을 코로나19 그 치료 병원에 계시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에 대한 접종을 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금까지 한 17만 명 대상자 중에서 7만 한 2천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네. 또 1차 접종 마치고 난 뒤에 3주가 지나면은 2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 3주가 지난 3만 1,000명이 지금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백신 공급량이 좀 줄어들어서 현재는 5월 셋째 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2차 접종에 주력을 하고 있고 5월 넷째 주가 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아직 맞지 않은 1차 접종을 재개하고 6월 둘째 주가 되면은 1차 접종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고 네. 6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2차 접종까지 전부 끝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미 도입되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많으신 노인분들 대상이 아니라 다른 연령, 그 밑에 연령으로 내려오는 순차적인 접종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인 것인지 말씀 좀 주시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역시 우리가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계시는 뭐 종사자라든지 입소자, 입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3, 4월에는 우리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라든지 또 코로나19 대응하는 1차 대응 요원들, 또 소방이나 경찰 등 사회 필수 요원들, 또 취약시설의 우리 종사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추진했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달 들어서는 6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예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이게 예약이 끝나면 5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전부 12만 한 2천 명 중에서 70.7%인 한 8만 6천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위험이 높은 건지 말씀 좀 주시죠. 네. 그 집단에 따라서 조금씩 보도는 다르지만 어떤 집단의 그 관찰에서는 100만 분의 1, 어떤 곳에서는 뭐 10만 분의 1까지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생겼을 때의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혈소판 감소가 동반된 혈전증일 때 이것을 시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대부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근무를 하는
중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망하기도 하고 크게 후유증을 앓는 이런 사람들의 빈도와 혈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내에서는 거의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혈전증에 의한 큰 문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관찰된 사건 등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과도하게 우려 전문가 집단도 대부분은 매우 낮은 정도의 빈도이고 우리가 이것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예방접종을 멈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일부는 그것을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까 30세 이하 문제에 있어서 30세 이하는 이렇게 허가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어떤 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결정을 한 나라들도 있죠. 그러나 그 나라들은 여러 선택의 폭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는 것이고 그 또한 정책적인 결정인데 30세 미만에서 혈전으로 인한 사망과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비교해서 혈전의 위험이 그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보다 뭐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멈췄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감염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감염시키고 어머님 아버님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30세 미만도 제가 정책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예방접종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관된 정책의 어떤 집행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30세 미만을 멈춘 거에 대해서 지금 지킬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고 매우 낮은 정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1차 접종을 맞은 30세 미만은 또 2차 접종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적은 위험이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혈전이 생기더라도 열심히 치료하면 대부분 살려낼 수 있다.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공포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훨씬 얻을 게 많고 그리고 걱정할 만큼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설사 혈전증이 보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치료 가능하고 큰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신이 우리가 종류가 없는데 종류가 많지 않은데 만약에 다양한 백신 종류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백신마다 특징이 달라가지고 효과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차이의 정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임상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리얼 월드, 그 실제의 세상에서의 그 효과, 효능과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효능의 측면에서는 뭐 파이자가 95%, 모더나가 94%, 아스트라제네카가 70% 내외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이 있죠. 그러나 효과적인 측면, 실제 세상에서 보면은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막아내는 것은 거의 90에서 100%들 다 막아내는데 중환자, 입원을 필요로 한 만큼 나빠지는 것은 거의 100% 다 막아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파이저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그래서 중환자를 줄이는 내가 감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염이 되더라도 큰 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너무 무시하기보다는 실제 세상에서는 참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백신들 중에 혹시 교수님 보고된 백신들 중에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의 특정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굉장히 취약한 백신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뭐 나타난 결과가 있나요? 그 좀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그 백신 반응이 떨어지는 게 남아공 변이가 있을 때 백신 반응이 떨어진다 이렇게 실험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백신을 면역을 받으면 중화항체가가 PRNT법이라는 표준법으로 하면 한 100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접종에서는 굉장히 높은 농도를 올리는데 자연면역에서는 다양해요. 없는 사람에서부터 1000, 2000까지 올라가는데 80만 되면은 예방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00에서 어느 정도 지장을 받지만 백신 면역을 가진 사람이 워낙 항체가 높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들도 대부분 막아낼 것이다라고 실제의 세상에서는 생각합니다. 어떤 병도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네. 뭐 홍역이 돌 때도 돌파 감염이 있고 한데 돌파 감염들이 관찰은 되겠지만 변이가 있더라도 대부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이가 자리 잡기 전에 오늘 변이가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변이가 자리 잡기 전에 백신 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네. 그 사회를 지키는 제일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그 전문가이신 김신우 교수님께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시고 부작용도 적고 설사 나타난다 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환자가 되는 걸 막아주는 중요한 길이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대구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나 예약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 접종률이 대구 지역에는 지금 한 54% 됩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의 한 4% 정도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수준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보다는 조금 높은 비율인데요. 왜 그런지 전문가분들이나 또 맞지 않는 시민분들한테 인터뷰를 조금 해보니까 네. 작년에 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네.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웠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 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백신 접종을 하면서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먼저 맞으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계시는 지켜보자.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김신우 교수님 오히려 먼저 맞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찍 맞아서 일찍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긴 이렇게 우리가 방어력을 가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우선 맞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변에 환자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낮은 감염 확률을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인도 뉴스를 가끔 봅니다. 네, 네. 인도 같은 사태가 어느 날 닥쳐왔을 때 우리는 후회할 겁니다. 그때 맞아뒀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일찍 맞으시고 항체를 형성시켜 놓는 것이 인도 변이에 대한 그 면역, 그 기타 뭐 어떤 변이에 대한 면역도 대부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부하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정도 되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라고 밝히고 있고요. 국장님 보시기에 11월 정도 되면 뭐 대구시도 11월 정도면 이제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집단 면역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이 정책 목표는 갖고 계실 텐데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접종을 진행하시면서 가능하시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지역의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8개 구군의 접종센터, 예를 들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할 수 있는 접종센터가 8개, 9개 대가 있고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얀센 같은 거를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다 확보해뒀기 때문에 정부에서 백신을 공급해주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는 충분히 접종을 소화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 교수님, 지금 지난 금요일 보도를 보면요, 미국은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백신 주사 2번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도 벗고 거리두기도 야외에서 상당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를 CDC에서도 허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우리에게 11월 정도 우리도 가능할까요? 네,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수급을 걱정하는데 최근에 뉴스들이 수급이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어서 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접종률이 낮은데 사회자님도 우려하고 걱정하셨듯이 이 접종률이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네. 저는 11월 또는 그 전이라도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되면 집단 면역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열심히 참여해서 맞으셔야지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으로 학교도 가고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맞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적극적으로 맞고 싶은데 차례가 안 돼서 못 맞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맞기로 예약했던 분이 노쇼 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 대신 내가 맞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장님 이런 분들은 어떤 절차 거쳐서 맞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약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건강 상태가 당일날 안 좋다든지 또 급한 볼일로 인해서 접종을 못하게 될 경우에 노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은 개봉했던 그 백신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정부 계획에 따라서 명부를 예비 명단을 작성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접종센터에서는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종사자 중에서 안 맞으신 분, 또 75세 이상이나 그다음에 어르신 시설에 계시는 분 중에서 안 맞으신 분들 대상으로 예비 명부를 작성하고 네. 또 구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내왕하신 그 환자분이나 또 급히 달려올 수 있는 시청이나 구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비 명부를 작성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일반 시민분들은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 본인들이 예비 명부를 작성해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노쇼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민들이 대기 명단에 올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네, 많습니다. 심지어 뭐 몇 개 병원에 대기 명부를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 맞으시라고 하는데도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빨리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맞을 수만 있다면 저는 빨리 맞고 싶은데 순서를 이제 기다려서 맞아야 되는데 이 빨리 안 맞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때 패스를 하면 지나가면 혹시 내가 원하는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속에서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받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장님 이런 기대는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도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상 접종 계획에 따르면은 일단 순서가 왔을 때 안 맞게 되면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최후미에 맞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저 한 11월 정도 가겠죠. 네. 그때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접종하는 데 있어서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결정한 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나가셨는데 11월에 다시 아스트라제네카로 배정이 되면 기다린 게 말짱 허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네. 네. 그러지 마시고 차례 되면 빨리 가서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백신 접종 김 교수님 하셨을 것 같고 병원에 계시니까요. 국장님도 하셨죠? 예. 저는 저 시청의 지역재난안전본부의 그 통제관입니다. 네. 제 직함이. 네. 그래서 지난 4월 14일 날 중구 보건소에 가서 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 김 교수님은 화이자 백신 맞으셨고. 예, 저는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라서 네.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네. 맞았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다른 백신을 맞으셨는데 네. 실제로 접종하고 난 뒤에 실제로 맞으셨으니까요.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국장님 먼저. 네. 실제로 접종하고 당일이나 그 이튿날까지는 이 맞은 부위에 약간 통증은 있었습니다. 네. 국소 부위에 통증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별다른 뭐 이상이나 증세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 네. 제 김 교수님. 경우는 네. 첫 접종에는 한 이틀 좀 몸살 기운 그리고 두 번째 접종에서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좀 메시껍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 출근할 수 있었고 일상생활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또 정상화 되었기 때문에 큰 이런 약간의 아픔, 남들이 몸살을 하더라. 실제로 우리가 예방접종 연구에서는 가벼운 부작용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부작용은 심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또 유지하고 주변을 감염에서 보호하고 또 의료인들 같으면 환자를 보호하고 또 어떤 교사 같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몸살을 앓고 지나가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안고 넘어가야 되는,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다 맞으셨고 국장님 별로 반응이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으셨다고 교수님이 약간 고생하신 것 같은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서 요즘 한간에서 이게 요구하고 있는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백신 휴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 휴가를 유급 휴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루나 뭐 더 가능하다면 더 이상도 그 사회나 또는 뭐 직장 자체적으로 허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 직장에도 젊은 분들은 좀 2, 3일씩 뭐 가벼운 뭐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휴가를 쓰신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네, 개인이 갖고 예. 있는 휴가를 예, 사용해서. 아니 직장에 백신 휴가를 저희들 시는 백신 휴가를 도입했습니다. 네, 네. 예, 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백신 접종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높인다든지 또 백신 접종 후에 또 충분한 휴식 시간 또 이상 반응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뭐 지역 사회에서도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상 업무가 지장을 받을 만큼 부작용을 보이는 분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한 20명 맞으면 한 2명, 3명 이렇게 왔던 개인적인 경험을 합니다. 환자들이 외래로 와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줄어들었고요. 몸살인데 우리가 흔히 그 진통제, 흔히 쓰는 진통제 같은 것으로 잘 견디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이상 반응이나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 보고된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이상 반응 신고된 건수가 한 990여 건 됩니다. 네. 990여 건 중에서 대부분이 뭐 발열이라든지 근육통과 같은 경미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2, 3일 지나면은 다 극복이 되고 괜찮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건이 중증 이상 반응으로 신고됐는데 사망한 경우가 2건, 참 4건이고 그다음에 일반 중환자실에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가 3건인데 지금 심사했는 거는 사망하신 분의 2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 3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인과성에 대한 결정은 없었습니다. 네. 기저질환이라든지 타 원인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걸로 돼 있고 지금 2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부작용을 두고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인과성이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아플 경우에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시민들의 우려를 좀 최소화하고 접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 추가 대책 이런 걸 내놓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되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이렇게 지금 뭐 인과성 평가는 5단계가 있는데 1, 2, 3, 4, 5 이렇게 뭐 명확하게 연관이 되는 경우,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1, 2, 3은 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째가 애매모호한데 인과성이 배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도 보상을 하겠다.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수능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이 모임, 5인 이상 모임에서 허용을 한다든지 뭐 지금 접촉자 격리를 제외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어떤 직장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스크리닝 해야 되는 검사 대상이다. 네. 선별검사 대상이다 할 때 그걸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한 뭐 금전적 보상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백신의 취지에 좀 안 맞다 이런 네.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네. 우리 시에서 접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추가적인 방안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우리 시도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치료비라도 그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치료비를 1,000만 원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복지 혜택을 부여할 때 생활비라든지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또 그걸로도 부족하면은 별도의 지원 대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시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전담 전화번호나 참고가 있습니까? 네. 지금 백신 접종에 관한 그 안내나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콜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324-0103인데요. 네. 거기에 전화를 하시면은 우리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세히 대답을 해드리고, 행여나 또 개인적이고 전문적이라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해서 나중에 내용을 통보해드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은 시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하실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네, 우리가 그 교통사고가 있지만 차를 없애지 않고 또 피임약 혈전 이야기 하셨습니다. 피임약이 혈전을 유발을 훨씬 더 백신보다 잘합니다. 그렇지만 피임약을 저희들이 없애지 않고 그 유익이나 그 필요를 우리가 알고 그 위험을 넘어가듯이 주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런 접근이 우리가 사회가 안고 가야 되는 작은 넘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백신을 맞고 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자유가 찾아옵니다. 훨씬 더 자유롭고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피하면서 큰 위험이 유행이 내한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고, 도리어 그런 유행을 집단적으로 막고 나도 그런 유행이 오더라도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라서 꼭 맞으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김재동 국장님. 예. 현재 우리 대구의 방역 상황이 다소 안정적이고 하지만은 또 우리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아직까지 제3차 유행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대구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늘 긴장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으로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시민분들 중에 백신을 아직 일정에 따라 맞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5월 달부터 예약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74세 어르신들은 일정에 따라서 빨리 예약을 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를 해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두 분 오늘 줄곧 말씀하셨지만 백신을 맞고 전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미루지 말고 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신우 경북대의대 감염내과 교수,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두 분 모시고 변이위협 속의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 토론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총을 쏘지만 혁명은 심장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미얀마의 시인 캐티의 시입니다. 결국 군부에 끌려가 혁명을 꿈꾸던 그 심장이 적출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국의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는 장면은 80년 광주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 광주의 봄에 뿌려진 희생 위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온전히 자라는 중입니다.
그런데 북한군 침투라는 유언비어를 사실로 믿게 만든 이들은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헤집고 희화화하는 짓들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루만져 주기에도 아직 많이 아픈 과거입니다. 모레는 5월 18일입니다. 80년 5월의 광주를 다시 생각하며 미얀마의 봄이 오길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